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망망모 세포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제가 망망모 세포종에 대해서 좀 간단히 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 안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탁구공보다도 작은 안구 내에도 암이 생길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암은 사실 우리 몸에 어디나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눈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종양이라고 얘기하면 양성과 악성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통상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악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양성 종양도 눈 안에 많이 생기지만 오늘은 이제 악성 종양 주로 악성 종양이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악성 종양,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망망모 세포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구를 이렇게 옆에서 본 모식도인데요. 이쪽이 앞쪽이고 이제 이쪽이 뒤쪽이고 우리 눈 안에는 이렇게 망막이라는 조직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 망막은 이제 신경 조직, 우리 머리에 있는 뇌와 같은 조직이라서 이 망막이 시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와 쭉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망막 노랗게 칠한 뒤쪽에 이 약간 살색으로 칠한 부위, 이 부위가 이제 포도막이라는 부위입니다. 또 포도막은 맥락막, 선모체 이렇게 홍채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에도 또 주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망막에 생기는 암이 대표적인 게 이제 망막모 세포종이라는 암이 되겠고요. 이 뒤쪽에 포도막에 생기는 대표적인 암이 포도막 흑색종. 그 다음에 망막과 또 이 눈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데 같이 오는 또 림프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체 망막 림프종이라는 병이 있고 또 다른 데 생긴 암이 또 눈으로 전이가 되는 전이성 안종양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이성 안종양은 주로 포도막에 많이 생기고요. 망막모 세포종은 소아에서 흔하고 포도막 색종은 성인, 유리체 망막 림프종은 노인, 그리고 전이성 안종양은 이제 모든 연령에서 이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망막모 세포종은 영어로 레티노블라스토마라 그러는데 이제 소아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안구 내 암이 되겠고요. 대부분 3, 4세 전에 이제 어린 나이에 진단이 되게 됩니다. 빈도는 굉장히 낮아서 이제 그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이제 탄생하는 아이들 중에 한 명꼴로 발병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환산을 해보면 국내 한 해 출생 신생아가 이제 25만 명, 20만 명 이제 그런데요. 이 비율을 생각해 보면 1년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환아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환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긴 하죠. 병원을 찾는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백색 동공이라는 건데요. 환자분들의 이제 절반 정도가 이 증상을 주소로 병원을 왔다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이제 여러 뉴스들인데 아이 사진을 우연히 찍었다가 이렇게 눈이 하얗게 한쪽 눈이 보이는 걸 보고 안과를 갔더니 망막모 세포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이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사시가 되겠는데요. 사시라는 거는 이제 눈이 똑바로 정렬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눈이 돌아가 있으면 이제 외사시, 안쪽으로 몰려 있으면 이제 내사시라 그러는데 망막모 세포종과 사시가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망막모 세포종이 이제 망막에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시력을 떨어뜨립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시력이 없는 눈은 이렇게 사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걸 감각사시라 그러는데 따라서 이제 그 사시만이 원인으로 사시가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망막모 세포종처럼 시력이 문제가 돼서 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가 보이면 꼭 안과를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사시로 오는 환아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눈을 검진하는 게 중요한데 눈은 또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검사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병들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비춰가지고 양쪽 눈에 이렇게 빨간 빛이 우리가 레드 리플렉스라 그러는데 이 빨간 빛이 다 똑같이 반사가 되면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잘 정렬이 되어 있는 건데요. 한쪽 눈만 이렇게 빨갛게 레드 리플렉스가 있고 한쪽이 없다 그러면 이 없는 쪽이 뭔가 양쪽 눈에 굴절 이상, 그러니까 도수 차이가 많으면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한쪽만 근시가 심하다거나
한쪽만 원시가 심하다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앞서 말씀드린 사시가 있으면 빛이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레드 리플렉스가 나타나지가 않고요. 또 이제 매체 혼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눈은 이제 빛이 들어가서 망막에 매체가 되기 때문에 안구를 이루고 있는 이 매체들이 다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 투명하지 않으면 그게 각막이 됐든 각막보다 안쪽에 있든 수정체든 아니면 그 안쪽에 유리체든 어느 쪽에 혼탁이 있으면 이렇게 뿌옇게 빛이 반사가 안 되겠죠. 또 그 속에 이제 망막모 세포종 같은 그런 이제 질환이 있어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이제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아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모 세포종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눈이 하얗게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흔한 질환은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백색 동공이 보인다고 모두 다 망막모 세포종은 아니니까 그 안과에 가서 꼭 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유전병이다, 망막모 세포종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유전병 생각하면 보통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병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이렇게 유전병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망막모 세포종은 이 어떤 특정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 RB1이라 그러는데요. 이 RB는 이 망막모 세포종의 영어인 레티노블라스토마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RB1이라는 유전자는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기능을 해야 되는 유전자인데 이게 이제 기능을 못하는 유전자가 생기면 이런 망막모 세포종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이른 나이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돌연변이를 체세포, 생식세포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적어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거는 이 망막모 세포종이 발생한 그쪽 눈에 있는 망막에만 이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거고 생식세포 돌연변이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에 이 유전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에 이 유전자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예전에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된 다음에 그 세포가 이제 2개, 4개 분열을 하면서 우리 몸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2개, 4개로 분열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유전자 이상이 있다면 그 뒤로 분열된 모든 세포는 다 이런 이상을 갖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아서 정자나 난자에서 이 유전자 이상을 물려받아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부모는 이제 유전자 이상이 없이 멀쩡한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가 2개로 분열되기 전에 어느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이제 그 유전자 이상이 발생이 되면 그 뒤로는 이제 모든 세포에 유전 이상이 생기게 되겠죠.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망막모 세포종은 이런 후자의 경우로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망막모 세포종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있는 환아들의 부모를 거꾸로 검사를 해보면 그 부모님이 이 유전 이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100%는 아닙니다. 보통 한 10에서 15%, 뭐 2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갖고 있으면 모든 몸에 이 유전 이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커서도 또 다른 암이 생길 위험도 조금 더 높고 또 좀 더 이른 나이에 진단이 되고 또 양쪽 눈으로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머리에도 이렇게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머리 MRI도 주기적으로 이제 찍게 됩니다. 치료 성적도 조금 더 안 좋고요. 망막모 세포종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은 종양이 이렇게 망막에만 작게 있을 때는 A와 B 이렇게 나누고요. 종양이 이제 좀 더 크고 종양 밖으로 이렇게 막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양상이 보이고 또 망막에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C, D 아주 그냥 안구를 꽉 채울 정도로 커져 있거나 문제가 크면 이제 E까지 이렇게 나눠서 크게 이제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이게 D와 E를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치료가 잘 안 되고 나중에 안구를 잃을 확률도 높고 다른 데로 전이되기도 쉽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건 이제 안구 내에 있을 때만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이제 심한 경우에 이 환아는 이제 치료가 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안구 바깥으로 이제 종양이 이렇게 나왔던 경우인데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가 되기 전에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 앞에 보여드린 그 고위험군의 이제 눈이나
아예 인제 안구 밖으로 나올 정도로 심한 경우는 좀 끔찍하긴 하지만 안구를 이렇게 적출하고 의안을 하는 수술을 인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인제 치료 방법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인제 안구 적출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인제 항암 치료가 되겠는데요. 그 일반적인 인제 보통 치료가 인제 전신 항암 치료죠, 많이 아시는 방법이. 요즘은 인제 안동맥 내로 하는 항암 치료, 안구 내 항암 치료가 있는데 요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1 차로 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고려할 수가 있고요. 국소 치료는 인제 종양이 작은 경우에 그 종양만 그냥 항암 없이 치료를 하는 겁니다. 종양을 뜨겁게 온열 치료를 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거나 아니면 아주 차갑게 냉동 치료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레이저를 쏴서 그걸 인제 태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 종양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모양이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를 인제 서양에서 이렇게 쓰는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인제 석회화가 됐다 인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치료하면 이렇게 석회화가 되는 모양을 보여서 이걸 보고 '아 치료가 잘 됐구나.' 인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앞서 잠깐 말씀드린 안동맥내 항암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인제 전신 항암이 인제 효과는 좋지만 눈에 아주 이 작은 눈에 있는 아주 작은 종양을 잡기 위해서 이 전신에다 인제 항암을 여러 사이클을 하게 되거든요. 뭐 6 사이클 이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항암제는 잘 갈 수 있지만 의도치 않게 인제 전신으로 다 항암을 가다 보니까 여러 합병증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 암에다가 적은 항암제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인제 이런 고민에서 나온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제 처음에 사실 일본에서 인제 일본에 있는 인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처음 고안해서 발표를 인제 2004 년에 인제 하셨는데 그 뒤에 인제 미국에서도 방법을 쪼끔 달리해서 또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인제 요 시기 때는 아직 교수 발령 받기 전에 인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안종양 전 세계 안종양 학회라는 게 있거든요. 인제 안종양만 인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학회를 인제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안종양이 동양에는 인제 좀 드뭅니다. 그래서 서양에 많고 대개의 안종양들이 인제 망막모 세포종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빈도가 비슷하지만 그 외에 다른 암들이 인제 서양에 많다 보니까 그 학회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서양 분들이고 동양인은 굉장히 적었고 인제 한국인은 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인제 이 일본 분들이 요 안동맥내 항암 치료를 하게 된 계기와 치료 성적을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앞으로 이 치료를 빨리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제 소아과와 인제 또 치료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요 치료를 직접 해 주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다학제로 만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인제 얘기를 해 가지고 오랜 준비 끝에 인제 저희가 2010 년도에 인제 처음 요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방법은 요렇게 항암제를 쏠 수 있는 카세타를 혈관 안으로 넣어 가지고 여기 인제 조영제를 쏘면은 여기 인제 동맥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안동맥이 어딘지를 찾아서 여기다가 인제 주입을 해 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소량의 항암제를 안군에 직접 투여를 해서 전신으로 항암이 가는 거를 인제 막으면서도 적은 양으로 인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인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 년에 인제 이걸 시행한 이후에 그러면은 이전에 이게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에 치료 성적이 좀 바뀌었나를 인제 최근에 한번 들여다봤었는데 봤더니 2010년 전에 인제 치료받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그 후에 치료받은 아이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DE 아주 심했던 고위험군만 따로 봤는데 봤더니 5 년간 안구가 보존될 치료 시작하고 나서 5년 동안 안구가 보존될 확률이 3.2%에서 인제 49.4%로 거의 한 15배 이상 증가를 했고 전신 전이율은 이전에도 높지는 않았습니다. 3.1% 였는데 2010년 이후로 전신 전이가 됐던 경우는 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굉장히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인제 요걸 보실 때 쪼끔 감안해야 되실 게 인제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죠. 2010년 전에는 안동맥 항암 치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안구 적출을 먼저 고려해서 시행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안구를 예전 같으면 적출했었겠지만 그래도 한번 치료를 해 보고 안 좋으면 적출하자 인제 이런 생각을 갖고 치료를 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15배라는 증가가 그냥 '아 이 치료가 15배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인제 우리가 선택 편견 셀렉션 바이어스라는 게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성적이긴 합니다. 한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종양이 눈에 거의 꽉 찰 정도로 있고 인제 요 약간 흐리게 보이는 거는 망막이 박리가 된 건데요. 여기 인제 안동맥 치료하고 전신 항암 치료해서 종양이 작아지고 이렇게 시리얼하게 치료하니까 보이지 않던 시신경도 인제 보이고 종양이 굉장히 작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항암 치료를 하면 대개는 다 빨리빨리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신 항암과 안동맥 항암을 이렇게 교대로 항암 치료를 한 환자들의 인제 치료 성적을 봤더니 한 40명에 44만 정도를 예전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5년 안구 보존율이 한 60%쯤 됐는데 고위험 안에서는 한 53.6%. 하지만 2015년 이후로만 잘라서 이제 액티브하게 치료를 했던 이후로 보면 63.5%여서 성적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인제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출을 안 하고도 치료가 잘 됐다는 얘기죠. 생존율은 이제 100%였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안동맥 내 항암만 단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양이 뭐 한쪽 눈에만 있고 아주 크지 않다 그러면 전신 항암 없이 인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8개월 인제 환자로 한쪽에만 인제 그룹 C 정도의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동맥 항암 치료 딱 한 번 했는데 한 달 뒤에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석회화가 이렇게 많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 뒤에 인제 2번을 더 한 다음에 인제 치료가 이렇게 종결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는 안구 속에다가 이렇게 직접 주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칼라 사진인데 이게 쪼끔 너무 안구 눈에다 주사하는 사진이 좀 너무 그래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제 흑백으로 좀 바꿨는데요. 어떤 경우에 인제 이런 치료를 주로 하냐. 이 종양이 망막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망막을 뚫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 유리체라는 곳으로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뭐 먼지처럼 보이고 이거는 이게 덩어리가 좀 크고 이거는 뭐 구름처럼 보인다. 인제 이렇게 모양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리체에 파종이 됐다. 인제 영어로는 seeding이 됐다. 인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유리체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치료했을 때 항암제는 우리 혈관을 타고 도니까요. 이 유리체 각 내까지는 항암제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치료가 참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인제 안구 내에다가 직접 항암을 해도 비교적 안전하면서 효과가 좋다는 인제 그런 게 2012년에 서양에서 인제 처음 보고가 돼서 저희도 인제 요 치료를 바로 인제 13년도에 인제 바로 시작을 해 가지고 봤더니 정말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이제 일단 8명 파란에서 인제 치료를 한 경험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인제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에서 인제 추가적으로 이 치료를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한 경우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파종이 뭐 하늘에 잔뜩 낀 구름처럼 심했던 경우도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주사하면 싹 없어지는 인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구 보존율을 더 인제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제 방사선 치료는 아주 처음부터 방사선 치료를 잘 고려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방사선을 해도 사실 효과는 좋은데요. 인제 방사선을 예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방사선 방법은 인제 외부에서 이렇게 쏴주게 되거든요. 인제 외부에서 이렇게 쏘면 이 눈 주변에 있는 인제 뼈나 다른 조직에도 방사선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인제 그런 경우에 특히나 제가 아까 모든 세포에 RB1이라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 환자들 생식세포 유전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가 한 40% 된다 그랬잖아요. 인제 그런 환자들의 경우는 이 안구 아니라 다른 뼈나 다른 조직에도 유전 이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방사선이 맞게 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사선 치료를 인제 대개의 경우 1차적으로 시도를 하지 않는데 인제 근접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외부에서 쏘는 게 아니라 아주 뭐 100원짜리 동전만한 요런 판이 있는데 여기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퍼지지 않게 하는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이 판이 있는 요 주변에만 딱 치료가 되는 아주 안구암 치료에만 딱 아주 이 안구암 치료를 위해서 인제 개발이 된 인제 그런 플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포도맛 흑색종에 대한 강의를 아마 다른 시간에 하게 될 텐데 그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치료를 이렇게 망막모 세포종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이 화나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치료 때문에 왔던 애기였는데요. 보통 그 망막모 세포종이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이제 6세, 7세,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은 그때까지 치료가 되면은 그 이후로는 잘 재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어머니나 이제 아버님들 그 보호자분들께 망막모 세포종이 이제 초등학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잘 치료가 되고 그때까지 재발이 안 되면 그 이후로는 재발이 잘 안 되니까 지금 힘드시더라도 그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화나 같은 경우 6살인데도 아직 계속 재발을 하는 좀 난치성 경우였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모든 치료를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요 방사선 판을 여기다 이렇게 대면 2달 만에 여기 뭉글뭉글하게 보이던 종양들이 이렇게 싹 녹듯이 없어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요 화나도 한 7세 화나면 거의 재발이 안 할 때가 됐는데도 계속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했더니 1달 만에 여기 이렇게 뭉글뭉글 보이던 종양들이 싹 녹듯이 없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근접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치료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막모 세포종에서는 사실 수술은 교과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금기 이렇게 써 있을 정도로 잘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다가 이 안에 있는 종양 암 세포가 안구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하지는 않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말 한쪽 눈밖에 시력이 없는데 이쪽 눈마저 안구 적출을 하면은 정말 이제 양쪽이 다 안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위험하지 않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수술을 또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화나도 굉장히 좀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여기 시신경 옆에 계속 재발을 해서 이제 여기만 이렇게 수술로 도려내고 그래도 괜찮았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망막모 세포종은 소아의 안군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이고요. 백색 동공이나 사시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RB1이라는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을 하고 가족 및 형제 자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고전적인 전신 항암 치료 외에 안동맥내 항암, 안군의 항암, 근접 방사선 치료 등 최신의 이런 치료법의 발달로 조기 진단 시 생존율이 100%에 달하고요. 진행된 병기에서도 안구 보존율이 크게 향상되고 시력 보존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결에 실려 망막 박리는 갑자기 생긴다는데 초기 증상이나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망막모 세포종의 질문들은 아니네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안과 특히 망막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우선 망막 박리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망막 박리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종양에서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와서 장액성 망막 박리가 생길 수 있고 망막모 세포종의 경우는 이제 거의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제 열공성 망막 박리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열공성 망막 박리라는 거는 망막이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가지고 그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대로 해서 안구를 채우고 있는 물이 글로 들어가면 또 그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눈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치거나 아니면 그런 열공이 잘 생기는 취약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근시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시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취약점들이 좀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망막의 한 부위가 찢어진다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찢어져서 거기로 물이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 딱 만나게 되면은 망막이 박리가 됩니다. 초기 증상 자가 진단 방법은
열공이 딱 생겼을 때 그 열공이 생기면서 뭐 주변에 피가 나거나 아니면 그 파편 같은 게 막 떠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눈에 갑자기 뭐가 막 떠다닌다. 이걸 비문증 그럽니다. 날 비자 모기 문자 한자를 써가지고 날파리가 날아다닌 것 같은 증상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비문이 어제 뭐 한두 개 이렇게 보이는 둥 마는 둥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수십 개가 막 떠다닌다. 이러면 한번 안과를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났을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 게 아니라 그 망막이 아예 박리가 되면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커튼을 친 것처럼 이렇게 쓱 한 부위가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눈은 상하 좌우가 좀 바뀌거든요. 근데 망막 박리가 좀 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근데 위에서 생기면 이렇게 아래로 망막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래쪽 시야가 이렇게 가려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래쪽 시야가 검은 커튼 친 것처럼 안 보인다 그러면 망막 박리가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이제 바로 안과를 가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바람결에 실려가 그 질문하신 분의 아이디군요. 저는 바람결에 실리듯 망막 박리가 갑자기 생긴다는 약간 시적인 표현을 쓰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두 번째는 나무와 달님이 당뇨가 있으면 꼭 망막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나요? 시력이 멀쩡한데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거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망막모 세포종하고는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당뇨가 이제 1형과 2형이 있죠. 크게 나누면 1형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인슐린 분비의 문제로 생기는 거고요. 2형은 어떻게 보면 성인병하고 비슷하죠. 나이가 들어서 뭔가 그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혈압도 생기고 고지혈증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오는 당뇨, 2형 당뇨죠. 성인 당뇨라 그러는데요. 소아 당뇨의 경우는 우리가 생긴 시점이 아주 뚜렷하죠. 어떻게 보면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일단 진단되었을 때 한번 눈을 보시는 게 좋은데 그때 당뇨 합병증이 눈에 와 있을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몇 년 동안은 크게 이상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단할 때 한 번 정도 보신 다음에는 조금 띄엄띄엄 보셔도 되는데 2형 당뇨는 이 당뇨가 사실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죠. 나중에 진행돼서 발견되는 분도 있고 그냥 건강검진하다 빨리 발견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뇨 진단과 동시에 꼭 망막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1형 당뇨는 사실은 진단 당시에 꼭 안 받으셔도 됩니다. 진단을 아주 어린 시점에 했다면. 근데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게 당뇨가 몇 년 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합병증이 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과 동시에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력이 멀쩡한데도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하는데요. 원래 모든 검진이 다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겁니다. 당뇨도 어느 정도 이상 그 진행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증상이 없습니다. 시력도 멀쩡하고 당뇨 자체도 어느 정도 진행 안 되면 아마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멀쩡한데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는 그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효환님, 안경 착용하는데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좌우 도수가 맞지 않아서 그런가요? 이거는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잘 안 보이는 정도가 심하다면 안과를 가보셔야죠. 왜냐하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원인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각막의 눈의 앞쪽에 각막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수정체, 유리체, 망막 어느 단계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쪽 눈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딱 잘라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좌우 도수가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네, 한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굴절 이상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이 눈이 침침하고 흐릿한데 백내장 때문인지 망막 문제인지 일반인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 침침하고 흐릿하다는 것도 약간 애매한 증상인데 침침하고 흐릿한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눈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백내장도 하나의 원인이고 망막도 하나의 원인인데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한 60대 이상이 되셨다면은 백내장 때문일 가능성이 빈도로는 높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 좀 아시려면은 증상만으로 망막 문제인지 백내장인지 감별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제 백내장이 있어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좀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오히려 밤보다 낮에 좀 더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예. 왜냐하면 이제 낮에는 우리가 동공이 좀 열리거든요. 열리면 이렇게 백내장이 그 수정체에 끼는데 수정체에 이렇게 넓게 껴 있으면은 그게 더 잘 나타나요. 그래서 빛이 또 막 산란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빛이 산란돼 보이고 좀 밝은 데서 좀 더 안 보이는 것 같고 안개 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중년 이상 돼서 노년으로 간다. 그런 백내장의 가능성이 많고요. 망막의 문제는 흐리게 보인다기보다는 상이 왜곡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많습니다. 아니면 박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야가 가려진 것처럼 보인다. 이래서 이건 내가 진짜 눈에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는 알 수 있지만 증상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죠. 라일락 향기님이 고도근시가 있는 사람은 망막이 약하다고 하던데 예방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근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고도근시라는 건 근시가 아주 심한 거죠. 근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구가 조금 앞뒤로 약간 이렇게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도근시는 앞뒤로 약간 더 긴데 그 더 긴 안구가 또 계속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길어지는 겁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근시는 그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은 더 진행은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안경 쓰고 있는 근시인데 저도 거의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로는 안경 도수가 거의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 근시인 거죠. 근데 고도 근시 분들은 나이가 들고 성장이 끝났는데도 계속 안구가 조금씩 이제 커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근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망막이 얇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실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그냥 안과에 가서 한번 망막 검진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망막뿐 아니라 이제 녹내장이라는 병이 또 있는데 근데 녹내장에도 좀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안과를 가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예방적으로 관리가 특별히 어떤 관리를 따로 이제 하신다는 것보다는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관리 말씀하셔서 하나만 얘기 드리면 우리가 눈을 이렇게 막 비비는 분들이 많죠. 막 간지럽고 찝찝하고 그러니까. 근데 눈을 비비는 증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망막 박리에 취약한 눈, 아까 질문 주신 그런 눈은 비비다가 박리 될 수도 있고요. 고도근시 있는 분들 특히나 이렇게 막 안구 비벼가지고 안압이 올라가거나 그 프레셔 를 가하게 되면은 얇은 혈관들이 터지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습관은 일반적으로 안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쿠스쿠님이 안녕하세요. 친구가 세브란스 RN 내 간호사로 근무했을 때 제 얘기를 하셨나 보네요. 좀 겁나네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협진하시는 어느 교수님 정말 제자한테는 좋은 스승은 못 되시는 것 같다고 사소한 것도 직접 하고 정말 환자밖에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망막모 세포종은 나중에 뼈암 6종 발생 가능성도 있다던데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래도 친구분이 나쁜 얘기를 하시진 않았나 보네요. 다행히. 그 망막모 세포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제 모든 세포에 그 RB1 유전자가 있는 그런 유전성의 경우에는 뼈암이나 이제 육종이나 이것도 다 암이죠. 그 암도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는 사실은 좀 높습니다. 여자 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 발생도 좀 높고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특히 우리나라 환자분을 대상으로 아주 정확한 연구가 되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일단 안 그래도 이제 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가능성이 사실 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환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암 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검진을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다. 예, 다른 암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뼈암이라고 얘기하신 게, 뼈암은 이제 망막모 세포종 그 유전자 이상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그 유전성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같은 거를 이제 잘못 받으면, 특히 외부 방사선 같은 걸 잘못 받거나 그러면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그런 딱 하나로만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인숙님, 눈도 암이 걸리는군요. 별암이 다 있네요. 무서워요. 어떻게 조심하면 될까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쵸. 눈의 암에 안구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 대부분 다 놀라십니다. 내가 어떻게 눈에 암이 걸렸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도 사실 안과 하기 전까지는 눈에 암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암이 어디나 생길 수 있고 눈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환자분이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그 식생활을 조심하고 뭐 생활을 조심하고 건강한 식습관 생활을 하면은 이제 뭐 다른 암도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잘 조절하시고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눈에 암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검진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자외선 같은 게 우리 피부는 이렇게 자외선을 직접 받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에 굉장히 피부암을 일으키는데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눈도 자외선 때문에 암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피부만큼 그렇게 직접 관련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외선 차단하고 선글라스 끼는 게 도움은 되겠죠. 네, 그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오니님께서 평소 렌즈 끼고 생활하는데 갑자기 뚜렷하지 않고 시력에 맞지 않은 느낌입니다. 50대라 노안이 온 걸까요? 노안 얘기도 제가 굉장히 외래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만으로 한 42, 3세, 40세 초반쯤 되면 노안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대부분이. 평균 그 나이 때 오거든요. 노안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과 가까운 거를 어릴 때는 우리 카메라가 오토 주밍 하듯이 그거를 멀리 가까운 걸 주밍을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가까운 거를 이렇게 주밍으로 딱 당겨서 봐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렌즈가 옛날엔 소프트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단단해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근육들이 또 약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원인 때문에 노안이 옵니다. 만약에 가까운 게 좀 잘 안 보인다. 예전에는 핸드폰 이렇게 하고 그냥 봤는데 요즘 이렇게 해야 보이고, 오히려 렌즈를 빼야 더 잘 보인다. 가까운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노안이 맞다고 봐야 되지만, 말씀하신 그 증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갑자기 뚜렷하지 않고 시력에 맞지 않는 느낌을 올 수 있는 건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정도다. 안과 가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또렷이 잘 안 보이는 제일 흔한 원인은 사실 건조증이 많습니다. 안구 건조증. 우리 안구 건조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공 눈물 같은 게 넣었더니 조금 더 또렷해지더라. 그러면 이제 그냥 건조증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뭐 위험한 병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죠. 스쿠스쿠님께서 망막모 세포종은 중입자 치료 안 되나요? 이야기만 들었지만 소아암, 즉 망막모 세포종 어린아이들이 너무 고통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치료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중에 6종까지 치료하는 주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안동맥 항암 교수님께서 짧은 시간에 전달하다 보니 한계상 가벼운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중입자는 아마 제가 이제 세브란스에서 근무를 이제 한다고 소개를 드려서 중입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세브란스에서 이제 중입자 치료를 저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입자도 결국 밖에서 이렇게 쏘는 그런 치료고요. 그 암 치료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치료가 안 되던 분들 중에도 중입자 치료로 치료가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망막모 세포종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이 1차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를 모든 환아에서 먼저 1차적이나 2차적으로 치료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진행된 경우, 정말 항암이나 수술만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입자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걸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을 먼저 고려하는 암은 아니기 때문에 널리 이 치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안동맥 항암은 그 안동맥 항암이 아이를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을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눈에다 이렇게 딱 쏘면은 끝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항암제를 그냥 이렇게 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지그시 이제 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눈으로 가는 동맥이 모양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것도 우리 지문처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있는 혈관의 분포나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아들은 이제 우리가 안동맥에다가 항암제를 이렇게 쐈는데 그 항암제가 100% 다 안동맥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의 다른 혈관들로 이렇게 새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눈의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르고 상황마다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눈꺼풀이 붓거나 눈 주변이 붓거나 이제 심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시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대개는 한 6개월 내로 기다리다 보면 좀 돌아는 오는데 아주 심한 경우는 그게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이제 국소적으로는 힘들어할 수 있는데 전신 항암만큼 전신을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신 항암을 하면 보통 이제 처음에 하고 나서는 그 직후에는 이렇게 좀 몸이 깔아진다 그러는데 좀 깔아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다가 이제 요거를 반복을 하는데 전신 항암도 사실은 너무 오래 이제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사실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아주 어린 나이에 진단이 되기 때문에 치료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인데 참 이 어려운 치료 받는 거 보면 그 참 대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보채지 않고 대부분 또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들을 보면서도 많이 배웁니다. 문정숙님은 콕콕 쑤시고 눈이 나고 눈이 많이 아파요. 안과를 다녀도 일주일은 괜찮은데 반복해서 많이 불편해하고 실모양 망막염이라고 합니다. 아마 실모양 각막염일 겁니다. 실모양 각막염이라는 거는 그 필라멘트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건조증이 심하면 그 각막에 이런 실모양 같은 게 이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자주 안과를 다니면서 이제 관리를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 이제 실모양 각막염 같은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스쿠스쿠님이 망막모 세포종과 관계 없지만 안과 영역에서 궁금한데요. 성형외과에서 눈, 코, 입, 귀, 복부 등 모든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안과는 눈만 다루니까 쌍꺼풀 수술 안과 선생님이 더 잘하시지 않나요? 물론 성형외과 선생님들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친구가 교수님 욕 안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혈종내과 교수님하고 두 분 다 열심히 해서 자기가 몸이 힘들어 퇴사했까지 하셨네요. 네. 그 친구분이 아까 세브란스 병원 그 간호사로 이제 일하시다가 퇴사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코멘트 드리긴 좀 어려운데 물론 사실은 이제 쌍꺼풀 수술이 안과에서 시작한 수술이긴 하죠. 예, 우리 안과에서도 이 성형 안과라는 분야가 있어서 이 안구 밖에 눈꺼풀 쪽 주변만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쌍꺼풀 수술 많이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미용적인 목적의 쌍꺼풀 수술보다는 이제 병적인 이유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에 더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제 시작은 안과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요.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이제 그쪽 수술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시니까 이거는 뭐 안과가 잘한다, 성형외과가 선생님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잘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전트라는 분이 40대 여자인데 20대 때부터 난시가 있다고 하셨어요. 난시는 근시처럼 0.5다 0.2다 이런 점수가 있나요? 지금은 가까이는 안 보이고 벌써 멀리 떨어뜨려 보여요.
가까이 안 보이는 건 아마 노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제가 40대 초에 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남들보다 심하게 오나요? 난시가 빨리 오는 건 왜일까요? 음악하는데 흑백 악보 많이 보면 눈 나빠진다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난시가 있는 거는 대부분 난시는 뭐 눈을 다치거나 눈에 이제 병을 앓고 난 후유로 생기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난시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20대부터 있었다 그러면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난시도 숫자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경 맞추러 가시면 안과에 이제 가서 안경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기 전에 이제 종이에 뭘 써드리거든요. 이렇게 안경을 맞춰주세요. 거기 보면 이제 숫자가 크게 3개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게 우리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근시, 원시 그 정도를 나타내고 중간에 있는 숫자가 이제 난시를 나타내는 숫자고요. 맨 마지막에 그 난시의 축을 얘기합니다. 난시는 어떤 거냐 하면은 눈이 완전히 100% 완벽한 이 구의 모양, 완전히 동그라면 난시가 0입니다. 근데 눈이 약간 그 럭비공처럼 좀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다 그러면 그건 이제 난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로로 들어오는 빛하고 세로로 들어오는 빛이 딱 한 점에 만나질 않겠죠. 빛이 굴절되는 게 하나는 앞에 맺히고 하나는 뒤에 맺히니까 그게 난시거든요. 그래서 그 난시가 어느 축으로 몇 도로 얼만큼 있는지를 이제 적게 돼 있어서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경 처방전을 보시면 본인의 난시 정도가 거기 써 있을 거고요. 난시 때문에 백내장에 녹내장이 더 빨리 온다, 심하게 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흑백 악보가 특히 더 눈을 나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지금 눈이 나빠진다는 게 눈에 병이 생긴다는 거랑 근시와 난시가 생긴다는 거랑 이렇게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 아마 근시나 난시가 더 생긴다는 거를 눈이 나빠진다는 걸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면요. 가까운 걸 자꾸 많이 보면 근시가 좀 더 빨리 생긴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위에 어른들 세대 때는 안경 안 쓴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어린 학생들 학교에 가보면 대부분 다 안경 끼고 있습니다. 안경을 안 꼈으면 드림 렌즈 같은 거를 하고 있거나 렌즈를 끼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지금은 거의 다 근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냥 유전적이기만 하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빈도가 비슷해야 될 텐데 아주 많습니다. 특히 동양에 또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환경적인 요소도 있구나. 흑백 악보를 볼 때 아무래도 가까이 많이 뚜렷이 이렇게 쳐다보시겠죠. 이제 그런 또 책을 많이 보거나 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 근데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근시가 조금 더 진행하고 나빠지는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릴 때, 나이 들어서보다는 어릴 때, 성장기에. 프리버드님이 중심성 망막염이 재발했는데 8개월째 관찰하며 경과만 보고 있다. 중심 시야관이 옆쪽으로 변시나 소시증은 없지만 암점이 보인다. 병원에서는 중심 시야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자연치유를 기다려도 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중심성 망막염이라는 이제 그 병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데요. 일반적으로 중심성 망막염은 이제 뭐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이제 그럴 때 생길 수 있는데 보통 한두 달 내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한두 달, 그래서 아마 좀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신 것 같고요. 한 두세 달이 지난데도 계속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뭐 약물을 눈에 주사하거나 눈에 특수 레이저를 하거나 이제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광역학 치료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특수 레이저가 또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한 2, 3개월 자연 기다려봐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안과에 가서 치료 대상이 되는지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중심 시야가 아니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에서는 조금 멀어지긴 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중심 시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병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컨디션에 따라 선명하고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나쁘면 눈이 좀 침침하네.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건조증이 더 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눈에 이제 근거리, 원거리 조절하는 제가 근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육이 피곤하면 또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가 또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한쪽 눈이 처져 사진을 찍으면 너무 보기 싫다. 주변에서 안검하수는 쌍꺼풀 수술해야 한다는데 안검하수는 안과 치료인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좀 병적인 쌍꺼풀 수술 많이 한다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안검하수입니다. 그래서 안검하수는 쌍꺼풀 수술 꼭 쌍꺼풀이 아니더라도 쌍꺼풀 안 만들면서 하는 수술도 있으니까 이제 치료를 하긴 해서 심하다면은 한번 성형외과 전문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유리체 절제술을 하는데 빈 공간에 저절로 체액이 채워져서 압력이 유지되게 되는 건가요? 요거는 수술할 때 아마 설명을 그 부분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유리체를 제거를 하면요. 유리체라는 게 99% 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는 계속 수시로 방수라는 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 방수라는 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냥 빈 그 어떤 백큐մ 상태가 아니고요. 기욤님, 선생님은 눈 더 이상 안 나빠지게 관리 어떻게 하세요? 유튜브나 핸드폰 잘 안 하시나요? 예. 아주 그 뼈를 때리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근거리 작업을 아무래도 많이 하니까요.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근거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근거리 작업하고 나서는 좀 눈을 감고 약간 그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뒤에 이제 그 유리창을 통해서 좀 멀리도 한 번씩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눈을 관리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는데요. 특별히 더 관리를 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유튜브나 핸드폰을 잘 안 하신다는데 사실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핸드폰은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뭐 이메일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핸드폰을 거의 뭐 제 몸에 이동하면서도 많이 보고 그런 편이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주신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질문도 많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희귀한 질환이긴 한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